베네시의 재산은 연간 2,000파운드의 수입이 나는 영지가 전부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영지는 남자 상속인이 없을 경우 먼 친척에게 넘어가도록 묶여 있었기에 그의 딸들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아내의 지참금은 그녀의 신분에 비해 넉넉한 편이었으나 남편 재산의 부족분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메리턴에서 변호사로 일했고 딸에게 4,000파운드를 남겨주었다. 그녀는 필립스 씨와 결혼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는 아버지 밑에서 서기로 일하다가 그 사업을 이어받았다. 또 다른 오빠는 런던에서 존경받는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롱본 마을은 메리턴에서 불과 1마일 떨어져 있었는데 이는 아가씨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편리한 거리였다. 그들은 보통 일주일에 세네 번쯤 고모를 찾아뵙고 맞은편 모자 가게에도 들렸다. 특히 집안의 막내들인 캐서린과 리디아는 이 방문을 자주 했다. 언니들보다 마음이 한결 비어있는 두 소녀에게는 특별한 일이 없을 때 메리턴까지의 산책이 아침 시간을 즐겁게 보내고 저녁 대화를 위한 소재를 마련해주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시골이라 특별한 소식이 드문 경우에도 두 소녀는 늘 고모에게서 무언가를 알아냈다. 하물며 지금은 막 도착한 민병대 덕분에 새로운 소식과 즐거움이 넘쳐났다. 연대는 겨울 내내 머무를 예정이었고 본부는 메리턴에 차려졌다. 이제 필립스 부인을 찾아가는 일은 언제나 가장 흥미로운 정보로 이어졌다. 날마다 장교들의 이름과 인맥에 대한 지식이 늘어났고 그들의 숙소 또한 곧 비밀이 아니게 되었다. 마침내는 직접 장교들과 알게 되기까지 했다. 필립스 씨가 모두를 방문하면서 조카들에게는 전에는 알지 못했던 행복의 원천이 열렸다. 두 소녀는 장교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으며 어머니를 들뜨게 했던 빅리 씨의 큰 재산도 그들의 눈에는 한 하사관의 제복 앞에서는 아무런 매력이 없었다. 어느 아침 두 소녀가 장교들에 대해 한껏 떠드는 말을 듣고 난 뒤 베네 씨는 태연히 말했다. 너희 말하는 걸 종합해보니 이 나라에서 제일 어리석은 아이들이 틀림없구나. 전부터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확신이 섰다. 캐서린은 당황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리디아는 전혀 개의치 않고 카터 대위를 칭찬하며 그가 내일 런던으로 떠나기 전에 오늘 꼭 보고 싶다고 말했다. 참 이상하다 여보. 베넷 부인이 말했다. 자식들이 어리석다고 그렇게 쉽게 단정짓다니. 다른 사람 자식이라면 몰라도 내 자식들을 그렇게 낮게 볼 수는 없어요. 내 아이들이 어리석다면 나는 언제나 그 사실을 똑똑히 알고 있어야 하겠지. 하지만 사실은 우리 아이들 모두 아주 똑똑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의견이 갈리는 유일한 점이요. 모든 면에서 당신과 의견이 같기를 바랐지만 두 막내딸은 특별히 어리석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소. 여보, 그런 애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만큼 이성적일 거라 기대하면 안 되죠. 우리 나이가 되면 장교들 따위는 더는 신경도 쓰지 않을 거예요. 나도 한때 빨간 제복을 좋아했었죠. 사실 지금도 속으로는 여전히 좋아해요. 만약 연간 5천이나 6천 파운드를 가진 멋진 젊은 대령이 우리 딸 중 하나를 원한다면 내가 어찌 반대하겠어요. 포스터 대령이 지난번 윌리엄 경댁에서 입었던 제복도 무척 잘 어울리더군요. 엄마, 리디아가 소리쳤다. 고모 말씀이 포스터 대령이랑 카터 데이가 처음 왔을 때처럼 왓슨 아가씨네 집에 자주 가지 않는다네요. 요즘은 클라크네 서재 앞에서 자주 서 있는 걸 본다던데요. 베넷 부인은 대답하려 했으나 그때 하인이 제인에게 온 편지를 들고 들어왔다. 네더필드에서 온 것이었고 하인은 답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베넷 부인의 눈이 기쁨으로 반짝였고 제인이 봉투를 여는 동안 그녀는 다급히 외쳤다. 자, 제인, 누구한테서야? 무슨 일이래? 뭐라고 썼어? 어서 말해줘. 어서 얘야. 빅리 양한테서예요.
제인이 대답하며 편지를 큰 소리로 읽었다. 친애하는 친구에게 오늘 저녁 루이사와 제가 함께 저녁을 먹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마 서로를 평생 미워하게 될지도 몰라요. 하루 종일 여자 둘이 단둘이 있으면 결국 다툼으로 끝나기 마련이니까요. 이 편지를 받는 대로 바로 와주세요. 오빠와 신사분들은 장교들과 함께 저녁을 드실 거예요. 언제나 당신의 친구, 캐롤라인 빅리. 장교들이랑 같이 식사한다고요? 리디아가 외쳤다. 고모는 왜 그 얘기를 안 해주신 거지? 밖에서 식사라니, 밖에서 식사라니, 정말 불운하구나. 베넷 부인이 말했다. 마차를 써도 될까요? 제인이 물었다. 아니 얘야, 말 타고 가는 게 좋겠다. 비가 올 것 같으니까 말이지. 그러면 하룻밤은 거기 머물러야 하잖니. 정말 좋은 생각이네.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단 그들이 제인을 집에 데려다 주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다면 말이죠. 아, 신사분들은 메리턴에 가려면 빅리 씨의 마차를 써야 할 테니 허스트 부부에게는 말이 없단다. 저는 그냥 마차 타고 가고 싶어요. 제인이 말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말을 내줄 순 없을 거야. 농장에서 필요하시잖니. 그렇죠, 여보. 농장에서 말이 필요한 경우가 내가 얻을 수 있는 경우보다 훨씬 많지. 베네 씨가 대답했다. 하지만 오늘은 쓸 수 있으시잖아요. 엘리자베스가 끼어들었다. 어머니 뜻은 충분히 달성된 거예요. 결국 아버지는 마차가 이미 다른 데 쓰인다고 인정했고, 제인은 어쩔 수 없이 말을 타고 가야 했다. 어머니는 그녀를 문 앞까지 배웅하며 비가 오길 간절히 기대했고, 기대대로 제인이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비가 억수같이 내리기 시작했다. 언니들은 걱정했지만 어머니는 기뻐했다. 밤새도록 비는 그치지 않았고 제인은 분명 돌아올 수 없었다. 정말 기막힌 내 생각이었어. 베넷 부인은 몇 번이나 말했는데 마치 비를 내리게 한 공이 자기에게 있는 듯 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에야 그 꾀의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되었다. 아침 식사가 끝나기도 전에 네더필드에서 하이니와 엘리자베스에게 편지를 전했다. 가장 사랑하는 리즈에게 오늘 아침 몸이 아주 좋지 않네. 아마 어제 비에 흠뻑 젖은 탓이겠지. 친절한 친구들이 내가 나아질 때까지는 집에 돌아가는 걸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고 하네. 또 존스 씨를 꼭 보라고 해서 혹시 그가 다녀갔다는 소식을 들어도 놀라지 말게. 목이 아프고 머리가 지끈거리는 것 말고는 별로 문제는 없어. 너의 제인 드림. 엘리자베스가 소리내어 읽자 베네시가 말했다. 만약 딸이 심한 병에 걸려 죽는다 해도 빅리 씨를 노리고 내 지시대로 한 일 덕분이라는 사실이 위안이 되겠군. 아휴, 죽을까봐 걱정은 안 돼요. 사소한 감기 때문에 사람이 죽진 않잖아요. 잘 돌봐줄 거예요. 거기 계속 머무는 게 훨씬 좋지. 내가 마차만 있으면 보러 가겠지만. 엘리자베스는 진심으로 걱정되어 마차가 없더라도 직접 가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녀는 말을 탈 줄 몰랐으므로 걸어가는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그렇게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렇게 진흙투성이인데 걸어가겠다고? 도착할 때 꼴이 말이 아닐 거야. 어머니가 외쳤다. 언니를 만나러 가는 데는 그 모습이면 충분해요. 그게 전부니까요. 혹시 이게 암시냐, 리지? 내가 말을 불러주길 바라는 거냐? 아버지가 물었다. 아니에요, 전혀요. 걸어가는 게 싫지 않아요. 목적이 있으면 3마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녁 전엔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내 자비로운 행동력은 참 감탄스럽구나. 메리가 끼어들었다. 그렇지만 모든 감정은 이성이 이끌어야 해. 행동은 항상 필요에 맞게 절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우린 메리턴까지만 같이 가줄게. 캐서린과 리디아가 말했다. 엘리자베스는 고맙게 동의했고 세 소녀는 함께 출발했다. 빨리 가면 카터데이를 떠나기 전에 볼 수 있지 않을까? 리디아가 말했다.
메리턴에 도착하자 두 막내는 곧바로 장교 부인들의 숙소로 갔고 엘리자베스는 혼자 걸음을 재촉해 들판을 가로지르며 울타리를 넘고 웅덩이를 뛰어넘으며 서둘렀다. 마침내 집이 보일 즈음에는 발목이 지치고 양말은 흙투성이었으며 운동으로 달아오른 얼굴이 붉게 빛났다. 그녀는 아침 식사실로 안내되었다. 제인을 제외한 모두가 있었는데 그녀의 등장은 큰 놀라움을 불러일으켰다. 이 더러운 날씨에 이른 아침에 3마일을 걸어왔다니 허스트 부인과 빅리 양에게는 거의 믿기 어려운 일이었다. 엘리자베스는 그들이 자신을 업신여기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아주 공손히 맞아주었고 빅리 씨는 단순한 공손함을 넘어 진심 어린 친절함으로 대해주었다. 그러나 다하 씨는 거의 말이 없었고 허스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하 씨는 운동으로 더욱 빛나는 그녀의 안색을 감탄하면서도 여자가 혼자 그렇게 먼 길을 걸어오는 것이 정당했을지에 대해 의심스러워했다. 허스트 씨는 오로지 아침 식사 생각뿐이었다. 언니의 병세에 대한 물음에 그다지 좋은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다. 제이는 밤새 잠을 설쳤고 열이 있어 방에서 나올 수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곧 언니의 곁으로 안내받아 기뻤다. 제이는 편지에서 언급하지 못했던 언니의 방문에 대한 갈망을 드러내며 엘리자베스의 도착을 무척 반가워했다. 그러나 긴 대화를 나눌 만큼 기운은 없었고 그저 감사의 말만 할 수 있을 뿐이었다. 엘리자베스는 묵묵히 곁을 지켰다. 아침 식사 후 두 자매가 방으로 함께 들어왔고 제인에 대한 그녀들의 애정과 걱정을 직접 보고 나서야 엘리자베스도 조금 호감을 갖게 되었다. 의원이 와서 진찰한 결과 심한 감기를 앓고 있으니 몸조리를 잘해야 한다고 했고 다시 침대로 돌아가 약을 쓰라고 권했다. 증상이 심해져 열과 두통이 더해졌기에 충고는 곧 실행되었다. 엘리자베스는 한순간도 언니 곁을 떠나지 않았고 다른 아가씨들도 자주 드나들었다. 신사들은 외출했기에 사실상 달리 할 일이 없었다. 3시가 되자 엘리자베스는 집에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내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빅리 양은 마차를 제안했고 엘리자베스는 조금만 더 권유하면 받아들이려 했다. 그런데 제인이 그녀의 떠남을 너무 안타까워하자 빅리 양은 마차 제안을 곧바로 네더필드에 머물라는 초대로 바꾸었다. 엘리자베스는 고맙게 받아들였고 하인이 롱본으로 가 가족에게 그녀가 네더필드에 머물 것임을 알리고 옷가지를 가져오게 했다. 오후 5시에 두 아가씨는 옷을 갈아입으러 물러났고 6시 반에 엘리자베스는 저녁 식사 자리에 불려갔다. 그 자리에서 쏟아지는 정중한 안부 인사들 가운데서도 특히 빅리 씨의 훨씬 더 세심한 배려가 눈에 띄었으나 그녀는 별로 기분 좋은 대답을 할 수 없었다. 제이는 결코 나아지지 않았던 것이다. 언니들이 이 소식을 듣자 두세 번쯤은 안타깝다느니 감기에 걸리다니 끔찍하다느니 자신들도 아픈 건 정말 싫다고 되풀이하더니 곧 더는 생각하지 않았다. 제인이 눈앞에 없자마자 그들의 무심함은 곧 드러났고 덕분에 엘리자베스는 원래의 반감과 불쾌감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 자리에서 엘리자베스가 호감을 느낄 만한 인물은 오직 오라버니 뿐이었다. 제인에 대한 그의 걱정은 분명했고 엘리자베스 자신에게 베푸는 친절도 매우 기분 좋은 것이었다. 덕분에 그녀는 자신이 남들에게 불청객이라 여겨지고 있다는 생각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다. 사실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는 이는 그 밖에 거의 없었다. 빅리 양은 다하시 씨에게 온통 마음을 빼앗겨 있었고 언니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엘리자베스 곁에 앉은 허스트 씨는 게으른 사람으로 먹고 마시고 카드놀이하는 것 외에는 사는 낙이 없었는데 그녀가 진수성찬보다 소박한 음식을 선호하는 것을 알자 더 이상 할 말조차 없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마자 엘리자베스는 곧장 제인에게 돌아갔다. 그러자 빅리 양은 그녀가 방에 나가자마자
곧장 흉을 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태도는 참으로 형편없다며 거만함과 건방짐이 뒤섞인 것 같다고 했다. 대화도, 기품도, 취향도, 미모도 없다면서. 허스트 부인도 동의하며 말을 못했다. 그에게서 딱 한 가지 장점밖에 없어. 걸음걸이가 훌륭하다는 거지. 오늘 아침 모습을 난 절대 잊지 못할 거야. 정말 거의 야생 그대로더군. 제 언니가 감기에 걸렸다고 꼭 그렇게 들판을 뛰어다녀야 했을까? 머리 모양은 엉망이고 바람에 산란해서. 맞아, 치맛자락도 보았니? 진흙이 무려 6인치나 묻어있던걸? 치마를 가리려고 느린 드레스도 제 구실을 못하고 있더군. 내 묘사가 아주 정확하구나, 루이사. 빅리 씨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 오늘 아침방에 들어올 때 엘리자베스 베는 양은 무척 잘 지낸 듯 보였지. 더러운 치맛자락은 전혀 눈에 띄지도 않았고. 다하시 씨는 보셨죠? 틀림없이. 빅리 양이 끼어들었다. 여동생이 그렇게 흉한 꼴을 보였다면 원치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겠죠. 3마일이든 4마일이든 5마일이든 발목까지 흙탕물에 젖어서 혼자 그것도 홀로 걸어오다니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정말 터무니없는 독선적 독립심이랄까? 시골뜨기다운 무례함을 드러낸 것이죠. 하지만 그건 언니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니 보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빅리 씨가 말했다. 다하시 씨, 빅리 양이 반쯤 속삭이며 말했다. 이번 일로 그녀의 고운 눈에 대한 당신의 감탄이 조금은 줄어들었겠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운동 덕에 더욱 빛나 보였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호스트 부인이 다시 입을 열었다. 제인 베넷은 정말 사랑스러운 아가씨예요. 저는 그녀가 잘 정착하길 온 마음으로 바랍니다. 그 집 외삼촌이 메리턴에서 변호사라지요. 네, 또 다른 외삼촌은 치프사이드 근처에 산다고 하더군요. 아주 근사하네. 언니가 말을 못했고 둘은 크게 웃어댔다. 외삼촌이 치프사이드를 가득 채울 만큼 많다 해도 빅리 씨가 외쳤다. 그들 매력에는 티끌만큼도 흠집이 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어느 정도 체면이 있는 남자와 결혼할 가능성은 크게 줄겠지요. 다하시가 냉정하게 대꾸했다. 이에 빅리 씨는 더 말하지 않았지만 누이들은 전적으로 동의하며 한참 동안 친구의 천박한 친척들을 조롱하며 웃어댔다. 그러나 저녁 식당에 나서자 다시 다정한 체하며 제인 방으로 가서 커피가 준비될 때까지 그녀 곁에 앉아 있었다. 제인의 상태는 여전히 좋지 않았고 엘리자베스는 언니가 잠드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곁을 떠나지 않았다. 늦은 저녁, 마침내 그녀가 자는 것을 보자 이제야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것이 옳다고 여겼다. 거실에 들어서니 모두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녀도 권유를 받았으나 돈을 크게 걸고 있는 듯하여 사양했다. 대신 언니의 병을 핑계 삼아 책으로 시간을 보내겠다고 했다. 허스트 씨는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다. 카드보다 독서를 좋아하십니까? 꽤 별난 취향이군요. 엘리자베스 베넨 양은 카드를 멸시하죠. 빅리 양이 말했다. 책 읽는 것밖에 즐기는 게 없으니까요. 그런 칭찬도, 그런 비난도 받을 자격은 없어요. 엘리자베스가 대꾸했다. 저는 대단한 독서가도 아니고 즐길 줄 아는 것도 많답니다. 언니를 간호하는 것도 즐거움 중 하나겠죠. 빅리 씨가 말했다. 곧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면 더 큰 기쁨을 느끼실 겁니다. 엘리자베스는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그는 또 자기 서재에 책을 가져다 주겠다고 제안했다. 제 소장본이 더 많았다면 좋았을 텐데요. 하지만 게으른 사람이라 늘어놓기만 하고 제대로 보지도 않으니까요. 엘리자베스는 방한 책들로도 충분하다고 했다. 우리 아버지가 남긴 책이 왜 이렇게 적은지 놀랍군요.
빅리 양이 말했다. 다하시 씨 댁의 패머리 도서관은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건 여러 세대를 거쳐 쌓아온 결과지요. 게다가 당신 스스로도 늘 새로운 책들을 사시잖아요. 이 시대의 가문 도서관을 소홀히 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군요. 다하시 씨는 절대 그런 걸 소홀히 하지 않으시죠. 찰스 당신도 집을 짓게 되면 패머리만큼 근사하게 지으셔야겠어요. 그러길 바라야지요. 차라리 그 근처에 집을 사세요. 패머리를 본보기 삼아 지으시면 돼요. 더 좋은 고장은 영국에 없을 테니. 전 마음 같아서는 다하시 씨가 팔면 패머리 자체를 사버리고 싶군요. 저는 가능성을 이야기한 거예요, 찰스. 정말 말하자면 흉내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들이는 게 더 가능성이 높겠군. 엘리자베스는 그들의 대화를 듣느라 책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못했다. 이윽고 책을 내려놓고 카드판 가까이에 다가와 빅리 씨와 그의 큰 누이 사이에 서서 놀이를 구경했다. 다하시 아가씨는 지난번보다 많이 자랐나요? 제 키만큼 되었을까요? 빅리 양이 물었다. 그보다 약간 더 큰 듯합니다. 지금은 엘리자베스 베는 양만큼이나 크죠. 그녀를 다시 만날 날이 손꼽아 기다려져요. 그 얼굴, 그 태도. 또래치고는 얼마나 뛰어난 기량인가요? 피아노 실력은 그야말로 뛰어나죠.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빅리 씨가 말했다. 어떻게 젊은 아가씨들이 그토록 인내심 있게 다재다능해질 수 있는지. 모든 아가씨들이 다재다능하다니. 찰스 무슨 뜻이에요? 그냥 다들 테이블에 그림도 그리고 가리개도 꾸미고 지갑도 뜨개질하고 그런 건 못하는 아가씨가 거의 없더군요. 그게 요즘 재능 있다는 말의 현실이죠. 다시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정말로 재능 있는 여인은 내 인맥 전체에서 6명이나 알까 말까 합니다. 저도 그래요. 빅리양이 곧장 맞장구 쳤다. 그렇다면 당신은 정말 많은 것을 요구하는군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맞습니다. 제 기준은 높죠. 그렇고 말고요. 빅리양이 덧붙였다. 음악, 노래, 그림, 춤, 외국어에 능통해야 하고 게다가 말씨와 걸음걸이, 목소리, 태도, 표정까지 완벽해야죠. 거기에 더해 마음의 교양을 넓히기 위해 폭넓은 독서를 해야 진정한 교양인이 되지요. 다하시가 말했다. 이제야 왜 6명밖에 모르시는지 알겠군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정말 그런 여인을 본 적이 없다는 건가요? 네, 그런 재능과 기품이 한 몸에 모인 여인은 본 적이 없습니다. 허스트 부인과 빅리양은 그녀의 말을 부당하다며 거세게 반발했지만 마침 허스트 씨가 게임에 집중하라며 불평하는 바람에 대화는 그만 끊겼다. 잠시 후 엘리자베스는 방을 나왔다. 엘리자베스 베넷 양은 자기 성을 깎아내려서 남자들에게 잘 보이려는 부류지요. 빅리 양이 문이 닫히자 말했다. 많은 남자들에게는 통하겠지만 제 생각엔 참 비열한 수법이에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다시가 대답했다. 여인들이 매혹하기 위해 쓰는 그 어떤 술수도 교활함과 닮은 것은 다 천박한 법이죠. 이 대답이 빅리 양에게 썩 만족스럽지는 않았기에 화제를 더 이어가지는 않았다. 엘리자베스가 다시 들어와서는 언니가 더 악화되었다고 알리며 방을 떠날 수 없다고 했다. 빅리 씨는 곧 의사를 불러야 한다고 권했고 누이들은 시골 의사는 소용없으니 런던에서 명망 있는 의사를 급히 불러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단호히 거절했다. 대신 빅리 씨의 제안에는 흔쾌히 따랐다. 다음날 아침에도 제인이 나아지지 않으면 존스 씨를 부르기로 한 것이다. 빅리 씨는 매우 불편해했고 누이들은 자신들이 끔찍히 불행하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이들은 불행을 위로한다며 저녁 식사 후 이중창을 불렀고 빅리 씨는 집사에게 두 아가씨를 위해 세심한 돌봄을 다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안도할 수밖에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언니의 방에서 밤의 대부분을 보냈다. 아침이 되자 일찍이 한혈을 통해
빅리 씨가 전해온 문안에, 그리고 잠시 뒤 그의 누이들이 보낸 안부에 만족스러운 답신을 보낼 수 있어 기뻤다. 이런 호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어머니에게 제인을 직접 보고 상황을 판단해달라는 편지를 롱본으로 보내길 원했다. 편지는 곧바로 발송되었고 곧장 이행되었다. 베넷 부인은 두 막내딸과 함께 가족의 아침 식사 후 얼마 되지 않아 네더필드에 도착했다. 만약 제인이 위중해 보였다면 베넷 부인은 크게 괴로워했을 것이다. 그러나 병세가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자 오히려 곧바로 회복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회복이 빠르면 제인이 네더필드를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인이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제안을 듣지 않았다. 같은 시각에 도착한 약제사 또한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베넷 부인은 잠시 제인 곁에 앉아 있다가 빅리양의 권유로 세 딸과 함께 아침 식당으로 갔다. 빅리는 제인이 예상보다 더 심하진 않았길 바란다며 맞이했다. 아니에요, 선생님. 생각보다 훨씬 심하답니다. 베넷 부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제인을 옮겨선 안 된다고 존스 씨가 말했어요. 더 오래 신세를 져야겠군요. 옮기다니요. 빅리는 외쳤다.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제 동생도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빅리 양은 차가운 공손함으로 말했다. 걱정 마세요, 부인. 제인이 머무는 동안 가능한 모든 정성을 다할 겁니다. 베넷 부인은 연신 감사의 말을 늘어놓았다. 이렇게 좋은 분들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인은 정말 많이 아프지만 늘 그렇듯 인내심이 강하답니다. 제 아이들 중 저만큼 성품이 고운 아이는 없어요. 저는 다른 딸들에게 늘 제인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이 방도 너무 아늑하고 창밖 풍경도 정말 멋지네요. 빅리 씨, 이 시골에서 이만한 집은 없을 거예요. 당장이라도 떠나실 생각은 없으시겠죠? 임대 기간이 짧다 해도요. 저는 뭐든 늘 성급하게 하는 성격입니다. 네더필드를 떠난다면 아마 5분 만에라도 떠나겠지요. 하지만 지금 여기에 정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저를 이해하기 시작하는군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네, 완전히 이해합니다. 그게 칭찬이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쉽게 간파당하다니. 좀 보잘것없는 것 같군요. 꼭 그렇지만은 않죠. 복잡하고 깊은 성격이 그렇지 않은 성격보다 더 존경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리지,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기억해라. 어머니가 나무랐다. 집에서처럼 제멋대로 말하면 안 된다. 빅리는 곧장 말을 이었다. 엘리자베스 양이 성격을 연구하시는군요. 흥미로운 공부겠어요. 네, 하지만 복잡한 성격일수록 더 재밌죠. 다하시는 말했다. 하지만 시골은 그런 연구를 위한 인물이 별로 없습니다. 늘 같은 사람들 속에 있잖아요. 사람은 늘 변하니까. 관찰할 건 언제나 새로워요. 엘리자베스가 대답했다. 맞습니다. 베넷 부인이 끼어들며 다시의 말투에 불쾌해했다. 시골에도 변화가 많답니다. 모두가 놀랐고 다시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베넷 부인은 자신이 그를 이겼다고 생각하며 뿌듯해했다. 런던이 시골보다 나은 건 가게나 모임뿐이라고 생각해요. 시골이 훨씬 즐겁지 않나요, 빅리 씨? 시골에 있으면 시골이 좋고 런던에 있으면 런던이 좋습니다. 둘 다 장점이 있고 저는 어디서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신이 성격이 좋아서 그렇죠. 하지만 저 신사부는 다하씨를 흘끗 보며 시골을 아주 무시하는 것 같던데요. 아니에요, 어머니. 엘리자베스는 얼굴이 붉어졌다. 다하시 씨는 단지 시골에는 다양한 사람이 적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야 그렇지. 하지만 이 근처에 사람이 적다는 건 아니지. 우리는 24가구와 교류하잖니. 엘리자베스를 생각해 간신히 웃음을 참는 빅리와 달리 그의 여동생은 다하시를 향해 비꼬는 미소를 보냈다.
엘리자베스는 어머니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물었다. 샬럿 루카스가 롱본에 왔나요? 네, 어제 아버지와 함께 왔었어요. 윌리엄 경은 참 멋진 분이죠. 언제나 친절하고 세련됐어요. 누구에게나 다정히 말을 건네니 그게 바로 예의죠. 잘난 척만 하고 입을 다문 사람들은 다 오해하는 거예요. 샬럿도 같이 식사했나요? 아니, 집으로 갔어요. 아마 파일을 도와야 했을 거예요. 저는 하녀들에게 집안일을 맡기니까 우리 딸들은 다르게 키웠죠. 뭐 각자 방식이 있는 거니까요. 루카스 아가씨들도 나쁘진 않아요. 안타깝게도 예쁘진 않지만요. 샬럿은 그렇게 못생긴 것도 아니지만 뭐 어쨌든 우리와 가까운 친구니까요. 꽤 상냥한 아가씨던데요. 빅리가 말했다. 네, 착하지만 예쁘진 않죠. 루카스 부인도 늘 인정했어요. 제인처럼 아름다운 아가씨는 드물답니다. 저도 자랑하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다들 제인만큼 예쁜 아가씨는 없다고 해요. 15살 때 런던의 제 친척 댁에서 어떤 신사가 제인에게 반해 청혼할 줄 알았는데 결국 안 했지 뭐예요. 아마 너무 어리다고 생각했겠죠. 대신 시를 한 편 써줬어요. 아주 예쁜 시였답니다. 그걸로 끝났겠군요. 엘리자베스가 못 참고 말했다. 시 한 편이면 사랑도 사라지는 법이니까요. 저는 시가 사랑의 양식이라고 생각해 왔는데요. 다하시가 말했다. 튼튼한 사랑이라면 그렇죠. 하지만 가벼운 애정이라면 시 한 편이면 금세 사라져요. 다하시는 미소만 지었다. 잠시 정적이 흐르자 엘리자베스는 어머니가 또 실수할까봐 불안했다. 마침내 베넷 부인이 다시 빅리 씨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리지도 패끼쳐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빅리는 진심 어린 친절로 응했고 여동생도 마지못해 예의상 맞장구를 쳤다. 베넷 부인은 만족했고 곧 마차를 준비하라고 했다. 이 신호에 두 막내딸이 앞으로 나섰다. 둘은 내내 속삭이다가 결국 막내가 빅리 씨에게 그가 처음 왔을 때 약속했던 무도회를 상기시키기로 한 것이다. 리디아는 건강한 얼굴빛과 쾌활한 성격의 15살 소녀였다.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아 일찍 사교계에 나왔다. 장교들의 관심은 그녀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거리낌 없이 빅리 씨에게 약속을 상기시켰다. 무도의 약속 잊으시면 세상에서 제일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의 대답은 어머니의 귀에 아주 달콤하게 들렸다. 물론 지킬 겁니다. 제인이 회복되면 원하는 날을 고르세요. 아픈데 춤을 출 순 없잖아요. 리디아는 만족했다. 맞아요. 제인이 나으면 그때가 더 좋아요. 아마 그때쯤이면 카터데이도 메리턴에 돌아올 거예요. 그럼 반드시 포스터 대령에게도 무도회를 열라고 할 거예요. 그렇게 베넷 부인과 딸들은 떠났고 엘리자베스는 곧장 제인 곁으로 돌아왔다. 그녀와 친척들의 언행은 남은 이들의 입방아에 올랐지만 다하시는 끝내 그 비난에 동참하지 않았다. 빅리 양이 아무리 예쁜 눈을 가지고 조롱해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